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시작해도 되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지난 1년간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다 이제 합격을 해서 1차를 붙어서 이번에 이제 2차를 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수업을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같이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필수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제 알고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싸움은 1차 싸움이 아니라 2차 싸움입니다. 2차 시험 싸움이고 1차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요령껏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도 크지만 또 의외로 쉽게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슨 사자 붙은 시험 중에서는 한 중하 정도 됩니다.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고요.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한 공인중개사 민법이랑 좀 비슷해요. 문제 수준이. 그러니까 그쪽 이제 인근 시험의 문제를 나중에 모의고사로 나중에 접해 보시면 우리 시험 기출 문제랑 인근 시험의 기출 문제 정도를 문제를 한번 접하시고 나면 점수는 뭐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목표를 어떻게 잡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80점에서 85점 정도까지도 이제 나올 거예요, 점수가. 그러면 이제 그 노동법 하시는 전 박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동법 열심히 해야 된다. 민법은 면과만 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노무사도 어차피 그 노동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전공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중에는 없으신 거죠? 있으십니까? 오, 왜 듣죠? 아, 그래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시험을 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법이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노동법이 중요하지만 민법이 일반법으로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그렇죠? 저희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고 글쎄요, 뭐 서울에서 듣는 것보다 이 강의가 훨씬 더 뭐 전문적이고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또는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법이 뭔지 민법이 뭔지에 대한 접근을 할 텐데 혹시 법을 전공했더라도 접근을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쫓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 박사님은 좀 다르게 암기법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소위 말하는 두 문자라는 거죠. 머리 글자를 따서 두 문자 암기를 시켜 드릴 건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있는데 민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외웠다가 실제 시험을 쳐야만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따드리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외워 두시고 교재 옆에 이렇게 써두시면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했죠? 그래서 두 문자를 좀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책은 OX가 지금 다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이번 주엔 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 기본 강의는 여기 있는 교재의 정리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책은 에센스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앞에 정리를 하고 OX가 들어가고 객관식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객관식 정리는 다 되어 있고 OX를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바꿀 거예요. 작년 판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책이 좀 많이 얇아질 겁니다. 얇아지면서 우리 시험에 한정해서 OX를 넣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교수님은 뭐 노동법과 민법을 거의 같이 생각하시는데 분량이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노동법과 민법은. 그렇죠? 예, 그러면 민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법은 우리 시험으로서의 민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이 있고, 그렇죠? 예, 민총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이 있습니다. 예, 물권 파트는 우리 시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총이 있고
채각이 있습니다. 채권 강론. 그래서 총론과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죠? 보통 법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앞쪽에 두면 총론이 되고 그것을 다시 각계로 흩어놓으면 강론이 되죠. 그러니까 채권 파트는 총론과 강론. 민법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민법 총칙, 총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채각은 다시 계총과 계각으로 나눠집니다.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은 민총이랑 그렇죠? 채총이랑 채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것은 물권이랑 옛날에는 친상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가족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죠? 친상이라고 했으니까 친족도 있고 상속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친족과 상속이 합쳐진 가족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뭐 시험 범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냐면 얘가 총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것이 시험 문제에서 답을 골라내는 아주 주된 영역이 된다면 시험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물권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가족적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되었죠? 예, 그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민법 총칙. 제가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대충 쓰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되었죠? 자, 민총은 그러면 민법은 그렇죠? 민법은 시민할 때 민이죠. 그죠? 국민할 때 민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민할 때 민이고 국민할 때 민이니까 사인과 사인, 사람과 사람. 그죠? 사인과 사인 간에 사인 대 사인. 그럼 사인 대 사인이 아닌 관계가 있습니까? 사인이 아닌 거. 잘 아시는 국가가 있겠죠.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랑 얘는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 다르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과 사인이 붙으면 2차 공부를 하시는 데 나오는 행정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나중에 공부하시면 주로 국가기관과 사인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건가가 행정법이 되죠. 거기서 특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행정소송이 될 것이고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에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되죠. 누가 하는지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즉 자연인이 나올 거예요. 자연인, 사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의 개념에 또 다른 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법인이 있죠. 법인. 법인은 뭐 학설은 나눠집니다. 그죠? 의지한 건지 얘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자연인을 위해서 사람인 것처럼 의제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논의를 하지만 어쨌든 주체는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인과 자연인이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그 가운데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민법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집을 산다든지, 그렇죠? 집을 빌린다든지. 그게 가장 많이 하는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즉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 그렇죠?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행위를 규율을 하는 법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법이 민총이 되는 거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계약은 원래는 채권 강론에서 14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되어서 여행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15가지의 전형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 뒤에 나중에 저랑 공부가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계약 강론이 있고 총론에서는 그 모든 다른 즉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위임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계약이 뒤에 나오는데 그 얘들을 다 모아서 공통된 걸 싹 빼내면 계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 그럼 계약이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용어를 뒤에 가면 계약이라고 쓰겠지만 민법에서 민총을 공부하는 동안은 얘를 법률행위라 부를 거예요. 법률행위. 행위는 행위인데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체결했다가 기분이 나빠서 다음 날 취소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구속되려는 의사를 이제 갑을 표시할 텐데 갑이 계약에 구속될 의사를 을과 그렇죠? 구속될 의사, 즉 다시 말하면 매매라면 내가 물건을 사겠다, 얘는 팔겠다라는 의사 합치가 생기는 순간 함부로 취소,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원칙.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나오는 개념 중에 호의로 하는 행위, 호의 행위가 있고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가 있는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 가서 너 이행해라고 강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문명국가인데 그렇죠? 가서 이렇게 때려서 뺏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죠?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이행시키는 그런 행위를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기준이 바로 법률 행위인가 아닌가의 문제란 말이죠. 되었죠? 여기까지.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민총에서 법률 행위란 단어가 나오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계약이다. 되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 행위의 종류에는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 행위라는 것이 있고 합동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합동 행위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개념이 별로 그렇죠? 사용되지 않아요. 합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명이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을 세울 때 여러 명이 우리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좋은 의미의 법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좋은 의미에 있잖아요. 뭐 재단이면 K스포츠 재단. 좋은 의미의 그런 이걸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만들고 싶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 명이 만드는 거야. 그럼 그거 합동행위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지. 단독행위는 뭡니까? 채권 파트는 단독행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채무를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럼 내가 혼자서 이야기했지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무는 내가 빚을 받을 것인데 빚을 소위 말해서 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이 사람의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독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지. 또는 이 물건에 대한 내가 소유권을 지금부터 포기하겠다. 그럼 내 것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지. 근데 나 혼자 그 의사를 지금 표시했잖아요.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연인과 자연인 하는 행위 중에 자기 소유권을 잘 포기하지 않죠. 이게 잘 없다는 거지 이것도. 됩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대표 선수가 계약이기 때문에 편의상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불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 됩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뭐 그 영어에 있잖아요. 그 비동사 하면 amIs지만 그렇죠? amIs지만 그렇죠? 그 관계지. 그렇죠? 얘가 비동사고 amIs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자연인의 법률 행위까지 왔습니다. 되었죠? 이 정도.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민총에 들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되었고 이제 법률 행위를 조금 더 분설해 보겠습니다. 즉 조문을 보시면 대부분의 조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A, B, C, D라는 것이 합쳐지면 그 효과가 A, B, C, D 등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합쳐지면.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해볼까요?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가해 행위를 하고 손해가 발생해요. 근데 인과관계가 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타인의 고의를 가지고서 위법행위 때렸어. 손해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치료비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지. 그렇죠?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즉 법전을 펼쳐서 민법에 750조를 딱 펼치면
요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얘들을 요렇게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법률 요건. 반드시 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 비슷한 건데, 그렇죠? 반드시 요 하는 조건이라는 거지. 얘들이 다 합쳐져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어. 손해가 없네. 그러면 배상청권이 없겠죠. 손해가 없으니까. 즉 여기를 모두 갖추어야 여기 뭐가 발생한다? 요건,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요건과 효과. 됐죠?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얘를 법률 효과라고 부릅니다. 됐죠? 법률 효과. 그래서 요건과 효과인데 요건은 얘들을 다 합쳐서야.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거 보니까 이건 사실에 해당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법률 사실이라 불러요. 요 하나하나를 법률 사실. 됩니까?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법은 대부분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얘를 750조를 소위 말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지문을 만들 때는 이 요건 중에 뭐 내가 빠뜨리거나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판례 또 다르게 말하면 판사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돌아서다가 이렇게 탁 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돌아서다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돌아서다가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과실의 의미를 판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되는데 판례 입장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대부분의 문제는. 특히 우리 시험은 조문과 판례를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대부분 조문과 판례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판례를 막 최신 판례라고 해서 이 법조계에서 말하는 최신 판례는 최근 10년간 정도를 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전에 나온 판례는 최신 판례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다른 이제 민법 시험을 만약에 어렵게 내려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요.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쨌든 민법 시험은 좁혀서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판례들 위주로 계속 내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편하죠. 한번 익혀두면 그 판례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란 말이지. 되었죠?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밑줄을 제가 다 알아서, 그렇죠? 제가 미리 다 밑줄을 그어뒀어요, 교재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보겠지만 회독수가 한 2회독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밑줄 위주로 쭉 보시면 돼요. 밑줄과 두꺼운 글씨 책에서. 되었죠? 밑줄과 두꺼운 글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요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익혀둬야 됩니다. 법률 사실, 모이면 법률 요건, 요건이 다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법률 사실 중에 좀 특이한 사실이 있어. 법률 사실이 뭐냐면 방금 했던 것 중에, 그렇죠? 내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밑에 발생하는 건 뭘까요? 사겠다와 팔겠다가 합쳐지면 그러면 물건 줘 이렇게 되겠죠. 인도 청구가 되고 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상대방은 물건 줬어. 그 끝납니까? 사겠다 팔겠다인데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렇죠?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얘를 뭐라 부르겠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예. 얘들은 지금 뭐 한 겁니까? 매매 계약을 맺은 거지. 매매 계약. 그죠? 계약. 아까 계약을 뭐라 부른다고요? 법률 행위. 얘들은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 행위인 이 계약을 구성하는 요 두 가지를 법률 사실 중에서도 특히 자연인의 의사, 즉 나의 마음이 지금 반영된 거죠. 나의 뜻, 내 물건을 내가 팔겠다. 상대방은 그 가격에 내가 사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걸 특히 의사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표시됐다는 거죠. 의사 표시 됩니까? 그러면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그죠?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법률 행위라는 거지. 조금 더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의사 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계약이라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계약의 종류 아까 내 물건을 빌려주겠다면 빌려주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그렇죠? 한 사람은 빌리겠다는 뜻이고 한 사람은 빌려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빌려주면 그냥 공짜로 빌려줍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임을 주겠다는 의사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지. 됩니까? 물론 공짜로 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점에 갔어. 내가 5,000원짜리 음식을 시켜. 그러면 뭐가 같이 나옵니까? 그릇도 나와야 되고 수저도 나와야죠. 근데 그릇과 수저를 내가 쓴 다음에 놓고 나와야지 들고 나오면 안 되죠. 들고 나오면 절도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쓰겠다는 의사인데 공짜로 쓰겠다는 거지. 그 물건들은. 또 엄밀히 말하면 그 음식 가격에 그것이 반영돼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공짜로 쓰는 개념이니까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대가를 지급하면 임대차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쓰면 사용대차가 된다. 되었죠? 거기까지.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몇 번 더 그릴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개념들, 우리 민법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하나에서 모든 게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들 다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총뿐만 아니라 민법을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큰 이렇게 장벽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은 넘어갈 수가 없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은 법률 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즉 계약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행위들, 이쪽 개념이 있다는 거지. 의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했어. 여기 제가 무슨 뭘 때리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러면 그건 의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아까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 중에 당사자 의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법규상 또는 법규정상, 법규상 발생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지.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방금 봤던 뭡니까? 얘를 또 다르게 말하면 법정이라 부릅니다.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지. 법정. 법정 방금 채권이 발생했었지. 법정 채권은 나중에 시험에 딱 세 가지, 그죠? 우리 민법의 제일 끝부분, 우리 이 수업이 끝날 때 배우는 것이 요 법정 채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불법 행위. 요건까지 다 설명드렸죠. 그렇죠? 불법 행위. 그다음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는 예도 보면 당사자 사이에 뭐가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줘야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진다는 거지. 그럼 부당이득의 요건을 찾아보면 법률상 원인이 없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봤어. 근데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 요건을 갖추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줘야 돼요.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법률행위입니다.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저쪽 사람이 내가 속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저 사람을. 그러면 소위 이제 뉴스에 나오는 사기죠, 사기. 맞습니까? 형법상 사기죄이고 민법상 사기를 말할 때는 재산적 손해가 있어야 돼요. 됩니까? 속이는 행위를 어려운 말로 기망행위라고 부르고, 그렇죠?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고 위법성이 있으면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요 네 가지가 요건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어떻게 사기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를 제가 할 때 물어보겠습니까? 상대방한테 네, 취소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지. 너 왜 나를 속였노? 나 취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됩니까? 나는 취소한다. 저 사람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상대방에. 됩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어.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쪽 이야기죠. 법률행위.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취소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취소를 했더니 나의 물건이 저 상대방한테 가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이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건을 돌려받을 때도 법률행위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가진 물건은 법률상 지금 원인이 없어졌잖아요. 취소를 해가지고. 법률상 원인 없이 저 사람은 이익을 얻고 나는 손해를 봤는데 인과관계가 있어. 내 물건을 매매 때문에 갔다가 지금 매매가 취소돼가지고 이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는데 뒤로 가니까 이게 부당이득이 되면서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가 된다는 거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쪽 개념하고 이쪽 개념은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 뭐 산이 있다, 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갔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채무라 부릅니다. 채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이라 부릅니다. 채무를 불이행한다. 됐죠? 이쪽은 그러면 똑같은 나쁜 짓인데 저 사람은 채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계속 같은 이야기 하죠. 지금 제가 그냥 때렸다는 거지. 가해행위, 불법행위라 부릅니다. 불법행위. 그러면 얘 둘이 절대 만날 수 없는 완전 다른 거라는 거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 다른 개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과 불법행위를 하는 것. 불법행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채권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의 요건들을 딱 살펴본 다음에 그 요건만 오케이 되면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효과가 되었죠. 근데 이쪽은 채무니까 채무이니까 결국은 권리와 의무를 따져야 되고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 그것이 불이행이 되는 그런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은 되었죠.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양쪽이 그렇죠. 그거를 좀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되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알고서 민법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뭐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자, 목차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민총을 하게 될 텐데 절반 정도를 이제 민총을 하겠죠. 우리가 절반 정도 민총을 할 건데 민총이 문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설명 중에 또 이제 빠뜨린 거 그렇죠? 민총만 하고 넘어가네요. 민총과 이제 물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권은 주로 제가 방금 계속 예를 들었던 뭐 사고 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약이 주된 테마가 돼요. 계약이 주된 테마가 되는데 이 계약은 이제 성립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뭔가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효력. 그죠? 성립과 효력. 효력이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유효와 무효라고 부르는 것을 효력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성립이 되었을 때 모든 그 요건을 갖추면 제가 요건을 갖추면 뭐가 생긴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효과. 이런 걸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뭡니까? 생겨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근데 민총으로 오게 되면 효력 중에서 무효. 즉 민총으로 오게 되면 유효와 무효 중에서 무효로 가는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효력이 없어지는 것들. 또는 방금 제가 사기를 치면 그죠? 기망행위를 하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비록 속였지만 나는 내 물건을 그래도 팔겠다. 속았지만 좋은 가격에 내가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굳이 취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됩니까? 근데 저 사람이 속여가지고 내가 너무 싸게 내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취소를 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때 선택을 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취소라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뭡니까? 취소는 유효하다가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효하다가.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 부른다는 거예요. 됩니까? 무효 취소. 그러면 민법 총칙은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를 뒤에 가서 이제 채권을 공부하는데 얘는 뒤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민총에서는 그래 일단 효력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착사강입니다.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가지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 그렇죠? 그러면 사기를 예를 들었고 착오는 뭡니까?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효과예요. 착오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면 아 내가 요건을 다 일단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제가 뭔가를 예를 들 때는 요건을 계속 말을 해드리고 있잖아. 이게 다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는데 그게 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강박은 뭐냐면 이렇게 주먹을 쓰는 거죠. 강박, 그렇죠? 그래서 강박이랑 사기랑 친구죠. 사기는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강박은 이제 깍두기 아저씨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뺏어오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깍두기 아저씨가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나는 깍두기 아저씨 좋아해. 그러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착사강이라는 거지. 차고 사기 강박. 됐죠? 이 세 가지. 무효. 무효는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게 무효입니다. 통정. 정을 뭐였죠? 영화 중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통정이랑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무슨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배용준이 나왔던 그랬다고 치고 통화였느냐 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그렇죠? 통정. 서로 숨긴 의사가 있는데 그게 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자식에게, 그렇죠? 내 전 재산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그걸 민법에서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증여, 주는 거. 그걸 증여 계약이라고 불러. 그런데 증여 계약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보다 세금이 조금 작게 나오는 방법은 양도세를 물면 되지. 즉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서 밑에 숨어 있는 의사는 증여예요. 그냥 주기로 했단 말이지. 근데 밖에서 숨겨놓은 의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그건 통정 허위 표시라고 부르고 무효가 돼요. 효과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되었죠? 예. 그래서 크게 무효와 취소에 대한 논의를 막 하고 있는 곳이 민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무효가 되는 게. 민총이 제일 앞에 제가 아까 주인공 자연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자연인이 있는데 이 자연인이 10살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이 물건을 내가 싸게 잘 산 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는 10살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거래의 안전을 중요시한단 말이지. 민법에서는. 거래 안전. 그러려면 뭔가 확실한 기준을 딱 하나 만들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일단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는 무효화시키자. 이런 룰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되었죠? 그러면 10살인 꼬마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되었죠?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근데 무효로 가면 그 아이나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 물건 잘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로 가자.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은 어디로 가 있냐면 취소로 가 있어. 행위 능력은. 근데 행위 능력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 그걸 권리 능력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능력이란 개념이 이제 나온다. 그죠? 앞부분에서 능력. 어쨌든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냐, 취소냐, 유효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되었죠? 앞쪽에서. 되었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더 전문용어로 당사자 이렇게 부르면 당사자, 사람, 자연인, 당사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매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매매. 물건을 넘기고 돈을 받기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그리고 내 물건을 넘기겠다는 내 마음속의 어떤 판단, 인지, 그죠?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사 표시.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를 갖춰야만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됐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갖춰야 된다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당사자의 뭔가 탈이나 문제가 발생해. 예를 들면 권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무효로 가는 거고. 그렇죠? 나이가 너무 어려. 행위 능력이 없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당사자에서는 능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적은 그렇죠? 제가 가진 이 반지를 팔려고 했는데 낙동강에 이렇게 던진 다음에 저 물건을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어떤 물건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물건을 팔겠다 말을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러면 매매 계약은 효력을 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다 이제 교재에서 다 나올 겁니다. 뒤로 가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 법에 맞아야 되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기 밀매, 이거 밀매죠. 법에 반하는 거잖아. 그렇죠? 장기를 판다. 법에 반하는 거, 사회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니까 그건 다 목적이 어떻게 적법하지 못해서 결국은 효력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됩니까? 의사표시 방금 했네요. 착사강, 그죠?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할 거죠. 물론 효력이 없다로 갈 때 뭐다? 착사강은 취소를 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바로 무효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각종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그리고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며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그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까요? 이 말을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제가 또 한 10번 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되죠? 어떻게?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목의의를 갖춰야 되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되었죠? 그 법률행위가 다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고 의사는 일치하면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 되었죠? 요거 가지고 이제 민총을 쭉 공부해 들어갈 겁니다. 되었죠? 이걸 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들어가서 자, 민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 민법. 형식적 의의 민법이란 현행 민법 전, 다시 말해서 법전에 들어있는 걸 형식적 의의 민법이라고 부릅니다. 되었죠? 법전. 실질적 의의, 법전 속에 민법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그죠? 형식적 의의 민법이라고 부르고, 실질적 의의 민법은 법전 속에 민법이라고 적힌 거 말고, 그죠? 범위를 확 넓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사법적, 사적이 뭐죠? 사법적. 반대말은 공법적 이렇게 되겠죠. 공법적. 그래서 사법적 생활관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매매를 한다든지, 그죠?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법률관계,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말한다. 그럼 민법뿐만 아니라 부속법령이 있고 특별법들이 있다. 그죠? 특별법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민법 내에서 출제된다.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특별법은 뭐가 있을까요? 러시앤 캐시 이런 거는 뭡니까? 대부업법이 적용돼요. 그렇죠? 네,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건물을 빌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룸을 빌려 또는 아파트를 빌려.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런 것들은 다 민사 특별법이 됩니다. 됐죠? 특별법. 되었고, 그래서 내려가고 성문과 불문의 차이는 뭡니까? 성문은 적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불문은 적혀 있지 않은 민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불문법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는데 주로 판례가 이렇게 누적되어서 법처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문이죠. 그래서 불문민법을 포함한다. 자, 내려가고 민법은 법이다. 그렇죠? 법이다 되었고 사법이다. 공법에 반대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체를 보면 됩니다. 주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렇죠? 주체를 딱 봤을 때 개인과 개인이 붙었어. 그러면 민법인 거고. 그렇죠?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애들이 붙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2차 공부할 때 나오는 행정쟁송법에 나오는 그렇죠? 행정주체 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 이런 애들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이다. 그다음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기준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행위,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지 규율하는지 아니면 누구든지 대상이 되면서 그 행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죠? 그러면 가장 우리가 쉬운 기준으로는 뭡니까? 이번 주에 공부를 시작하신 노동법과
이 민법을 비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법은 누굽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그렇죠? 의 관계에 대해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 그냥 개인과 개인의 모든 계약을 다 공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민법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고, 거꾸로 말하면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죠. 되었죠? 상법도 마찬가지죠. 상법은 상인들의 상행위에 적용됩니다. 상인들의 상행위. 그러니까 민법보다는 특별법이 되겠죠. 상법. 그렇죠? 되었고요. 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는 우선된다. 자, 우선된다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선되니까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먼저 적용되고 그 특별법의 영역에 그죠?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법이 기다렸다가 보충적, 사후적 뒤에서 기다렸다가 적용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그 둘째 줄 끝부분에 그렇죠?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그죠? 보충적. 그래서 노동법을 적용해 봤는데 그죠? 노동법에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무사는 민법을 펼쳐서 빨리 찾아봐야지. 당신이 지금 노동법에는 보호를 못 받지만 민법의 대원칙에 지금 이 계약은 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취소 또는 무효를 찾아내야지 빨리. 그렇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요 의문이 갑자기 생기네요. 왜 민총에서는 이렇게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것을 뒀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유효를 기준으로 쭉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무효나 취소를 규정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병원에 가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면서 진료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어디가 아픈 것이고, 그렇죠? 이러이러하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성립도 했고 효력도 있어.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죠. 법조문을 펼칠 필요가 없잖아요.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민법전을 펼치게 되는데 요런 효과에 그죠?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를 위주로 민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걸 보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났네요. 자, 다음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 반대말이 나에 있는 절차법입니다. 실체, 절차. 실체는 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네요. 요건과 효과가 있는 거를 실체법이라 부릅니다. 요건과 효과가 있는 거. 그럼 절차법에는 요건과 효과가 없다는 뜻이겠죠. 없다. 그러면 가는 우리 시험으로 치면 노동법이나 민법을 말하는 거고 나는 행정쟁송법을 말하는 거야. 또는 선택 과목인 민사소송법. 이런 애들이 소송법, 즉 절차법이 됩니다. 됩니까? 그럼 절차법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들었던 예를 하죠. 제가 상대방을 속였습니다. 그걸 무슨 행위라 부른다고요? 기망행위라 부른다고. 그렇죠? 그럼 기망행위가 있고 위법하면 그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효과는 내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착사강은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한 말이 진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망행위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취소를 한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속였는지를 어떻게 증명 또는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해야 되겠죠. 재판을,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서 그 과정에 적용되는 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서 여는 것을 이제 법정을 여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변론 기일이라고 그러죠. 변론을 열어서 변론이란 뭡니까? 말로 막 떠들어야 돼요. 서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실로 지금 말을 하는 건지 거짓으로 말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거 기망행위가 맞고 당신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스토리를 읊었는데 그 속에는 지금 무엇과 무엇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실체법도 들어있고 절차법도 들어있는 거지. 즉 기망행위를 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전을 펼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변론이 뭔지 증명이 뭔지는 민사소송법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송법을 절차법이라 부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실체법이 된다. 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네요. 제가 이제 조문을 넣어 드릴 텐데, 그렇죠? 이렇게 조문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조문은 제가 조문도 선별해서 넣었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조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조는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조문이다. 민사,
우리가 하는 게 민사죠, 민사. 그죠? 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사, 민사. 형사는 뭡니까? 국가기관이, 그렇죠?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벌을 내리는 것이 형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형사와 민사가 잘 구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내 물건을 이렇게 주워갔어. 그러면 진짜 주워가는 게 아니라 훔쳐간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얘가 가져갔으면 절도가 될 거고, 그렇죠? 흘린 물건을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거, 벌금을 낸다든지 징역을 산다든지 이런 건 다 형사의 문제고, 그렇죠? 너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지금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돈 갚아, 그렇죠? 돈으로 갚아, 위자료를 내어놔, 이런 말은 다 민사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지. 되었죠? 그래서 원고의 개념은 아시겠지만 피고와 피고인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피고는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피고? 피고인은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피고인? 네, 피고인은 형사입니다. 그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 불러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을 뿐이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응되는 거지. 그렇죠? 검사와 피고인. 그래서 민형사를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밥 벌어 먹고 살려면 그렇죠? 크게 민사, 형사, 그리고 공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사에 관하여 형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 법률은 지금 이 1조가 민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이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 관습법이 이제 네모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관습법에 의하고 순서를 지금 정한 거니까 첫 번째가 법률이고, 그렇죠? 법률이고 두 번째가 관습법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는 뭡니까? 사회적 통념 또는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을 따른다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조문을 뒀을까요? 법에 그냥 다 두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줬을까? 그러면 법이 몇만 조가 있어야 되겠지. 몇만 조가 있어도 아마 그 조문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민법도 1000조가 넘지만 다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지. 되었죠?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법률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관습법이 있고, 관습법은 소위 말해서 입법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관습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법적인 힘을 가질 때가 생겨요. 그것을 관습법이라 부른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은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다.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보면, 요까지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싹이야, 그죠? 새싹이 이렇게 막 자라나면 나무가 됩니다. 그죠? 나무가 돼. 전혀 그죠? 나무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자, 이 새싹을 뭐라 부르냐면 사실인 관습이라 불러요. 사실인 관습이니까 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행해지는 행위들 있어요. 법에는 없는데 그 행위를 계속 한단 말이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부모님이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다 이제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그렇죠? 제사를 주재하게 하고 그렇죠?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남의 땅인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묘를 서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땅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 얘를 권리를 부정해 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사회가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권한을 주고 싶었는데 관습으로 계속 이건 그냥 거기 돌아 계속 쌓여서 이제 나무가 되는 거야. 아 그래 이런 건 보여줘야지 정도가 되면 이제 법적인 확신이 생기는 법적 확신. 다르게 말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관습법이라 불러. 법이 되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때만 해도 사실이었는데 사실이 계속 누적되어서 확신을 딱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됩니다. 되었죠? 그러면 결국은 원래는 하나였던 거야. 하나였던 것이 성질이 변해버린 거죠. 사실이었다가 법으로 되었죠. 이 승인을 누가 해주는가? 판사가 해주는 거지. 법관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 이건 다 지켜줘야지. 그래서 재판으로 그렇죠? 소송으로 넘어갔더니 그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사실인 관습이 관습법이 돼버립니다. 되었죠? 네.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고 계속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관습법이 된다. 됐죠? 그러면 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를 따르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 당사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판사가 뭔가 탁 인정해주는 법이 생기면 그걸 관습법이라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 예를 든 건 뭡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를 분묘기지권이라 불러요. 분묘기지권. 됐죠? 근데 다행인 거겠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분묘기지권. 왜냐하면 얘 물권이죠. 물권. 그렇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마지막에 상식, 조리를 넣어준 이유는 뭘까요? 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법에도 없고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분쟁이 발생했으면 공적인 기관이 분쟁을 어떻게든 끝까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제일 마지막 보루는 뭐다? 사회적인 통념, 상식에 따라서 판결 내려주면 된다. 이죠. 통념에 따라, 상식에 따라. 그래서 이 순서가 법률이고 관습법이고 마지막이 조리입니다. 되었죠? 그러면 이 관습법과 관련해서 시험에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밑에 있는 그 판례인 종중 판례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첫 시간이 좀 힘드셨죠? 15분 정도 쉬겠습니다.